있던 아버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괜히 그 모습이 속이 상해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사고 난 거 아니야. 그냥 펑크만 났어. 들어서기 직전이었고.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버지가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때 시아버지는 그것이 못마땅했는지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다행! 나는 당신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어! 나 이거 가만 안 둬. 사돈이라고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이거 타이어 원상 복구해놔! 네? 아이 저기 그니까 그 오전에 오셨을 때도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된 상태라서 바꾸라고 권해드렸는데 이걸론 장거리 가는 건 위험합니다. 위험? 어이 사돈, 그런 일 하라고 당신한테 돈 주는 거야. 그니까 빵꾸 좀 때워봐. 저희 시아버지가 침을 아버지 발밑으로 뱉었을 때 저는 참지 않고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너! 시아버지의 표정은 험악하게 바뀌었고 남편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고 나와 자신의 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했죠. 감히 너 따위가 누구 편을 들어? 내가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앞뒤 사정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오래된 타이어 그대로 장거리 여행에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는 건 민폐라고요. 아, 결국 너도 그 아버지 핏줄이라 이거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어이가 없네. 아빠 그만해. 사람들 몰리잖아. 이건 나 못난 놈. 저 여자 하나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어른 앞에서 큰 소리를 내? 멍청하면 멍청한 게 문제더니 똑똑한 애를 자리에 앉히니 이제 기어오르네. 아버지는 저를 자신의 뒤로 당기고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며느리한테 기어오른다뇨?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럼 기어오르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며느리 내 딸처럼 생각했어. 지금 배신감이 드는 건 사돈이 아니라 납니다, 나. 자기 딸한테 해준 것도 없는 무능한 아빠 주제 어딜 감히. 아빠 이제 그만해요. 나한테는 그래도 장인어른인데. 시끄러 이 새끼야. 내가 어릴 때는 받지도 못한 혜택 누리고 살게 해줬으면 너도 거기에 부합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도 내가 치워주랴. 언제는 좋다며. 그러는 넌 언제는 저 아이 아니면 죽을 것 같다면서 그러더니 이제는 딴짓하고 다녀. 그때 남편의 얼굴은 터질 것처럼 벌겋게 변했습니다. 아빠 또 나한테 사람 붙였어? 그래. 골프니 여행이니 동창이니 싸돌아 다닐 때 내가 붙였다. 그래도 참고 봐줬더니 뭐? 그만해요. 너같이 무능하고 썩은 놈이 할 줄 아는 건 여자들한테 돈 가져다 주는 것 말고 뭐가 있냐? 어쨌든 그 여자 데리고 와라. 내가 제대로 보고 결정할 테니. 그 이야기가 끝나는 동시에 짝 하는 소리가 났고 저희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누군가가 때려도 허허 웃기만 하는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난 모습은 전 난생 처음 봤습니다. 감히! 저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아버진 멱살까지 잡아 올렸고 그걸 본 시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고 저 역시도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시아버지의 옷을 잡고 버텼죠. 소리가 커지자 일하던 직원들까지 나와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만은 말리지 못하더군요.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감히 내 딸을 두고 뭐? 장인어른, 저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답답해서. 우리 아빠를 피해서 결혼했는데 아빠랑 똑같은 짓 하는 아내를 보면서 숨이 막혔다고요. 아세요? 전 그걸 들으면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슬프지도 않았고 허탈한 마음만 들었죠. 무엇보다 그런 남편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와 반대인 사람만 찾아다녔으니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분류는 다른 문제로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사돈이고 뭐고 집어치우고 나 당신 고소할 거야. 사장 나와!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잡부 주제 내 아들 때리고 이따위로 정비를 해! 여기 제가 사장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연락을 받고 왔는지 다급하게 뛰어와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눈인사를 먼저 하고 아버지와 시아버님 사이를 가로막듯 서서는 이어 말하더군요. 전화로 전달은 받았는데 타이어 교체하라고 몇 번이나 권고했었는데 거부하신 부분 저희 기록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쪽 잘못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쪽 아드님은 맞을만 했던 것 같은데. 뭐야?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뭐 어쩌고 저쩌지? 하! 아니야. 치욕스럽겠네. 이렇게 젊은 놈 뒤나 닦으면서 사돈이 이랬을 걸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말씀 가려서 하시죠. 이분 단순한 직원 아닙니다. 사장이 이를 악물고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콧방귀를 끼고는 배를 잡고 웃더군요. 세아가 너도 봐라. 너희 아빠가 저렇게 살고 있다는 거 똑똑히 봐. 그러니 이제라도 내 아들 용서하고 내 편 들면 나도 봐주마. 능력이 최고 아니야? 너희 애비랑 나랑은 엄연히 달라. 잘 생각해라. 넌 현명한 아이니까.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버님이랑은 확실히 다르죠. 저 아시겠지만 우리 아빠 싫어해요. 바보 같고 어떨 땐 한심했고 남들에게만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우리 아빠는 부끄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내가 부끄럽다는 거야? 오냐, 너 그렇게 선택했다 이거지?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내가 너 굽게 그냥 보낼 것 같아? 우리 아들 폭행한 것에 더해서 살인미수든 뭐든 걸어서 싹 다 콩밥 먹일 거고 이 가게도 장사 망하게 할 줄 알아라. 가게 사장님은 어디 한번 해보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가만히 떨고 있던 아버지의 손을 말없이 잡아줬습니다.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모여있던 사람 중에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천천히 걸어왔어요. 놀라운 건 그렇게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몸을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60대 후반? 어쩌면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그분은 저와 저희 아버지를 번갈아 보다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거기 박 사장, 내가 안 보이는 건가? 딱 그 한마디에 시아버지는 총알처럼 뛰어나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숙였던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시아버지 뺨을 휘갈겼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당연히 큰일이라도 터질 줄 알고 바짝 긴장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어떤 반발도 반격도 하지 않았고 나서려는 남편까지 맞고는 고개를 다시 숙이더군요. 대표님. 자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소리 지르나? 네? 누구요? 사돈이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 분에게 소리 지르고 고소하겠다고 한 게 자네가 맞나? 평소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 같아 보이더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어. 대표님,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사돈이 저를 그니까. 말을 더듬으면서 땀을 흘리는 시아버지의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늘 당당하고 자신 위에 사람은 없다고 단언하는 분이었기에 더욱 놀라웠죠. 그런데 가게 사장님과 직원들이 거의 동시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몇 달 전부터 시비 걸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악의적으로 못되게 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타이어 갈라고 몇 번 말해도 그냥 필요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돈을 내고 가지 않아서 아저씨가 채운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시아버지의 방문이 꽤 오래전부터 지속됐다는 걸 알게 됐네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시아버지보다 저 스스로가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게 바로 감정의 전이니까요. 어머니가 제게 미움을 심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시아버지에게 심어놨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울기 시작했고 그런 저를 아버진 달래주셨죠. 대표님, 제가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박 사장과 계약한 이후 몇 번이나 말이 많이 나왔는데도 그간 함께해온 세월이 있어 내가 묵과하고 있었던 건 아시지요? 근데 이참에 이번 일이 끝나면 공개 심사로 바꿔야겠습니다. 참여 제한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공과사는 확실하니까요. 시아버지는 그때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안 됩니다. 저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저 사람이 먼저 저를 죽이려고 해서 흥분해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실수. 맞아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저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대표님이 말하길 자신은 원래 사람은 절대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도 지위와 학력, 그리고 철저한 능력 위주로 사람을 가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만나게 됐는데 자꾸만 자신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타이어를 갈아달라고 차를 맡겼을 뿐인데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자꾸만 병원으로 가자고 했죠. 처음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외제차를 보고 혹한 마음에 이런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험한 욕은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아버진 그걸 다시 발견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구급차까지 불렀다고 했죠. 심근경색 전조 증상을 보고 날 따라온 거였어. 그렇게 욕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이 사람이 날 끝까지 쫓아왔지. 그리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이 멍청한 양반은 내 입원비를 계산하고 간 거야. 이 얼마나 수치스러우면서도 가소롭던지. 난 사람을 믿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내겐 신이야, 신. 그런 신을 모욕했으니 이 정도 벌은 달게 받게. 그건 사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불공평해요. 저 사람은 대표님이 그렇게 싫어하던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인데 단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아저씨 때문에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저도 도움 받았습니다. 저도 학생 때 반항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소년원 갔었는데 저분이 저를 이곳에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기꾼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였으면서도 어린 저를 보호해준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아저씨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울컥 감정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마 그건 시아버지도 같았을 거예요. 저와 너무나 비슷했기에 자신이 삐뚤어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지더군요. 사돈은 이해하지요. 좋은 사람이니까 저 용서해 주시고 대표님 마음 좀 풀어주세요. 저 이러다가 죽습니다. 며느리랑 이혼하면 아들은 가진 재산도 하나도 없을 거고 지금 돈 쓰는 걸 보니까 새로 며느리 들이면 집안은 망할 거고요. 저라도 살게 제발요. 아버지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고
대표라는 분은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를 봐왔기에 결과는 뻔했죠.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네? 정말요? 네. 저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한 건 용서하죠. 하지만 아버지인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들이 불륜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숨겼고 이혼까지 종용하려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아버지가 용서합니까? 아니 그래도 용서해 주려면... 내 기분 같아서는 당신 죽이고 싶은 걸 참고 있는 겁니다. 얼른 내 눈앞에서 꺼져! 그곳의 직원, 사장, 대표, 주변의 아버지의 손님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 놀라서 정적이 돌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도망치듯 남편과 사라지고 나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생각이라는 걸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대체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이유가 뭘까 하고 말이죠. 아빠, 엄마랑 왜 헤어진 거야? 응? 그냥 성격 차이지. 너도 알잖아. 아빠, 나 이제 어린아이 아니야. 말해줘. 엄마가 왜 날 두고 갔는지. 아빠가 말 안 하면 엄마 찾아간다? 찾아가서 나도 성질 제대로 낼 거야. 아이고, 사실 네 엄마는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나는... 아빠! 왜 말을 안 했어? 미안해.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네가 상처받는 게 너무 싫었어. 이제까지 난 엄마를 잃은 그 마음을, 아빠에 대한 미움을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굴려왔는데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아빠 바보야? 그러니까 나한테 미움받는 거야. 저는 울면서 아버지의 가슴을 치며 말했죠. 아버지는 그런 저와 눈을 마주치곤 대답하더군요. 날 미워해도 좋아. 그리고 아빠가 못난 건 맞아. 나도 요즘엔 정신도 많이 차렸고 이제 삼촌한테는 거절도 한다. 아빠가 다 잘못했어. 내 딸,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버진 저를 안아주셨고 직원들은 우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안겨보지 않은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던 미움과 원망은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녹아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저희에게 한 번씩 인사를 하고 떠났고 마지막으로 가게 사장님이 아버지에게 이른 퇴근을 지시했죠. 괜찮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강제로 떠밀어주는 직원들 사이에서 아버진 행복해 보였습니다. 바보같이 착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은 틀렸던 거였어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고 아버지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났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 좋은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요. 저는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하지만 아버지와 난생 처음으로 술잔을 기울이며 아버진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았어. 왜냐하면 넌 나를 꼭 닮았거든. 내가? 솔직히 난 엄마 닮았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보통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시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 욕하고 분노하는 데 힘을 쓰지. 하지만 넌 말이다. 그 상황에 나서서 도와준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잖니. 그야... 넌 날 꼭 닮았다. 물론 안 좋은 부분은 모두 빼고. 아빠, 미안해. 진짜 미안. 저는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지난날을 반성하며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혼 절차도 밟아갔습니다. 시아버지의 등살에 결국 만나던 여자와 헤어졌다는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소송까지 가야 했지만 다행히 차량에 달려있던 블랙박스 영상도 있었고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인이 된 내연녀 덕분에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여보, 나 진짜 당신이 필요해. 알잖아, 내가 이제 당신 하라는 거 다 할게. 학원도 다니고 골프도 안 갈 거고 또 그 동창회도 안 나갈 거야. 정말 집이랑 회사만 오가면서 충실하게 그렇게 살게. 아이도 가져야지. 싫어. 당신 내 모습이 좋다면서 예전에 그랬잖아. 그니까 싫다고. 내가 좋아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만든 당신이었으니까. 솔직히 결혼 이후에는 내가 선택한 남자가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었어.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아. 날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당신도 이해가 되고. 근데 난 당신 아버지처럼 살고 싶진 않아졌거든.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어졌어. 여보. 그래서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그렇게 살아. 남편은 그 말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아이처럼 울더군요. 그건 저와의 헤어짐보다 그간 자신이 살았던 인생에 대한 허무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이 더는 밉지도 않았어요. 그저 불쌍하고 가여웠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불륜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된 건 아니지만 얼굴 붉힐 필요가 없어진 거였죠. 하지만 문제는 시아버지가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였어요. 사업이 걸려 있었기에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고 나선 것 같았죠. 너 돈 좋아하지? 그러니까 날 좀 도와다오. 사돈이 내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래. 아버님, 저희 부부 이제 이혼해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 불편합니다. 아직 안 했잖아. 판결 났어? 아니잖아. 그런데 그때 늘 아버지 말에는 꿈쩍도 못하던 남편이 나서더군요. 아빠 그만 좀 해. 이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부끄럽지도 않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한테 부끄럽다고? 장인어른이 100배 1000배는 멋져. 아빠는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존경스럽지는 않았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이 사람한테 좀 멋지게 남으면 안 될까? 그게 제가 본 남편과 시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반항을 한 남편과 생전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말을 들은 시아버지. 그 둘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궁금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죠. 왜냐면 저는 그간에 쌓아보지 못한 아버지와의 추억을 만드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매번 빚을 지고 갚지 않던 삼촌이 돈을 갚아서 여유가 생겼고 저는 원래 능력이 있었으니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국내부터 돌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체감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환대를 받고 있네요. 물론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답답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아버지라서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하죠. 매일 아침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기억하려는 사람이 되자 라는 그 말을 몇 번씩 떠올리며 시작하고 있고요.